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부당이득이 나왔는데 그게 6배를 곱해봤더니 5억이 안 되더라. 예. 그럼 5억을 캡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법이 정하고 있어요. 부당이득이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으로 한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너무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시세조정이고 부정거래는라는 게 이게 용어가 좀 이상한데 법이 이래서 그런 건데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이게 미국 법을 그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예. 호가를 안 냈는데 부정거래 부당이득을 많이 먹어요. 매매를 안 했는데 이런 행위 요즘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아까 막 온라인상에 허위사실만 유포해도 그렇고 매수 추천을 하고 시인장 나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고 기존에 사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매수 추천해서 오르니까 나만 팔고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 난 관계 모르겠고. 없고 뭐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럼 그 주가 조작했냐 나 한 적 없어라고 덤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자본시장법 178조라는 조항인데 이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늦게 들어온 조항인데요. 미국도 법도 이게 가장 늦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 수단을 다 잘못이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이죠. 여기도 아까 시대조정처럼 빨간색 칠해놓은 게 의미가 있어서 칠해놓은 겁니다. 일체의 수단 계획 기교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매매 거래 아니고 그 밖에 거래해도 뭘 해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하여튼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기만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왜 저렇게 했는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분석을 한 지금까지는 서로 짜고 올리는 것만 잡았는데 짜고 않고 그냥 나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주가만 올려놓고 내 주식 팔아먹은 사람은 못 잡을 수가 잡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많을 줄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조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온라인 시대에 이게 아주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조항인 거죠. 그다음에 상장 주식만 해당이 안 됩니다. 상장 주식 보면 비상장 주식도 이건 전부 다 잡아대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요즘 갑자기 궁금한데 요즘 주가가 높잖아요. 약간 불안해지긴 했지만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이럴 때 더 주가 조작이 많습니까? 어, 안 보이니까 상승한 안 보이잖아요. 예. 이게 회사가 좋아서 오른 건지 주가 지작으로 오른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호재가 있어갖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표시 안 나게 호가를 장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높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에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주가 조작범이라면 네. 요즘 같은 시장에 하기가 좋지 편하게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울면 너무 튀잖아요. 훨씬 하기가 쉽고 잡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죠. 묻혀서 하도 오르는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예.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르는데 뭐 우리 오르는 거 별것도 아니야. 쉽지도 않고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이게 참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이 의도가 있는 거냐? 나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결국은 이제 공시하고 차차 말씀드린 공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상장법인의 가장 큰 의무가 공시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공시와 관련돼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공시하는 주체야 굳이 주가를 올려야 할 이유는 없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 올려봐야 뭐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관계 없지만 예.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증권사와 관련된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 없이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고 그렇죠.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요즘 D램 수요가 너무 많이 넘쳐서 뭐 쇼티지 나요라고 하는 걸 그거 또 어디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허위? 자, 이 경우는 아까 시세조정 같은 경 정량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다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뭡니까 정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다음 하는- 케이스부터 보시면 압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해놓고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 신사업 진출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끌어올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가가 부진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요. 뭔가 기업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가 않고 네, 그럴 수 있죠. 차입금이 계속 이자는 나가고 예.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입금도 갖고 이익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전 세력한테 부탁을 공모를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나 보다 여긴. 5천부터 의도를 했습니다. 네, 주가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예. 했는데 예. 적전 세력이 어떤 권고를 하냐니까 펄을 하나 찾자.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 재료를 펄이라고 합니다. 펄. 네, 네. 예, 펄? 진주, 어, 펄. 어. 그리고 자기들은 쉘 조개고 주가를 이렇게 조작한 대상 인수- 기업을 쉘이라고 합니다. 예. 이 펄을 하나 찾아주는데 어. 바이오사를 하나 찾아줍니다. 어. 이 바이오사는 비상장법인인데 예. 대표이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네. 아직 비상장법인 돈은 못 봅니다. 아직은 자본주의 상태였는데 어찌됐거나 얘를 펄로 삼아서 접근을 해서 상호 투자 방식, 수합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먼저 바이오사가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전액 들어가겠다. 250억 하겠다고 예. 합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바이오사가 일부 또 참여하겠다. 썩는 거네요.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있을까요? 예. 얘가 돈을 미리 주고 그걸 가지고 하게 하는 약간 가장 납입 같은 이런 수합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를 뜹니다. 예. 우리 바이오 사업의 신사업 진출. 진출한다. 이것만 해도 주가가 조금씩 들썩들썩 하는 걸 노린 예. 거죠. 아하. 그러면서 작전 세력에게 차명 주식으로 있는 이 최대 주주가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저가로 넘겨주고 예. 그다음에 시비 전환권도 넘겨주고 경우에 따라서 실탄도 주면서 시세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얘가 아니라 다를까 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예. 이것도 모자라서 당시 그 코스닥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손이 있었는데 예. 엔터업계 대부였습니다. 뭐 기자님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게도 역시 차명 주식을 싸게 넘겨주고 시비 전환권을 줘서 이 큰 손에 코스닥 마이너스 손이 우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외관을 형성한 거죠. 예. 완벽한 그 외관을 삼자를 다 꾸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서 3만 3천 원 하는 게 주가가 지금 10,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서 예. 이 작전 세력한 사람, 그다음에 최대의 주주, 그다음에 싸게 넘겨받은 코스닥 마이다스손 이 세 주체가 모두 다 처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공교롭게도 100억 이상 차이가 나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와. 이렇게 하더라. 와, 이거 부치가 크네요. 이게. 예,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예? 저거는 어떻게 처벌받았어요? 다 형사처벌 받았죠. 징역형 받았죠. 작전 세력은 그렇다 치고 예. 그다음에 최대 주주 이 사람 최대 주주. 예. 의뢰했으니까 여기. 미다스의 손 저분도 이 사람이 가장 약하게 처벌. 이 사람도 결국은 잠깐만 호가를 직접 내진 않았는데 유상증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겠다고 공시만 해놓고 이런 유상증자 이 사람은 이름을 빌려준 느낌이네. 예, 약간. 여기도 뭔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유상증에 참여를 안 하고 공시만 냈던 거죠. 저분도 100억 벌었다고 나오네요, 그죠? 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지금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예. 이 경우는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 경우는 반대로 예. 본인 회사를 펄로 이용해서 새로 인수한 회사를 쉘로 주가를 조작한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이 케이스. 예. 자, 회사의 대표가 있고 그 대주주가 있는데 코스닥에 역시 단기 순손실이 나서 부실이 누적된 회사를 하나 사채업자한테 주식을 또 담보로 맡기고 아니나 다를까 차입을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 경우에 대부분 돈을 빌려줄 때 주가를 얼마에 맞춰줄 수 있다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예를 3,000원인데 5,000원 언제까지 맞춰줄 수 있어? 다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제 견이 약정을 하고 예. 돈 빌려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예. B사 이 회사를 펄로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새로 인수한 이 코스닥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라고 거예요? 공시를 합니다. 예? 네. 자기가 네. 돈 빌려서 저거 산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펄이 돼서 이렇게 공시를 내니까 코스닥사가 주가가 같이 오르는 거죠. 한편 밑에 을이라는 주가 작전 세력에게도 해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해서 주가가 집중률을 올렸죠. 그렇죠? 주가가 지금 한 4배가량 올랐나요? 예. 9,000원, 3,000원, 37,000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대주주 처분해서 거액을 획득을 했고 180억? 작전 세력도 와. 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획득을 예, 했고 예. 자 이런 케이스 참 머리도 좋죠. 네. 이거는 이거는 뭐 100억씩 남는구나. 네, 제 케이스가 수십 개인데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예.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산운용사 대표하고 상장법인하고 사채업자 이 3자가 공모를 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건데요. 예. 자산운용사 대표가 게임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립한 SPC 특수 목적 회사를
매개체를 간접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처럼 주가가 안 올라요. 게임사가 좀 부실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데 그냥 팔 수 없고 갑자기 주가를 띄워서 팔고 싶은 거예요. 비싸게. 네. 사채업자한테 역시 공모를 해서 이 정상적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넘겨주는데 그러면 이제 사채업자가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자가 뭘 하냐면 본인이 실질 대표로 있는데 사실은 이름만 명의상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명의상 대표가 돈 많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실질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 명의상으로 있는데 이 비사가 인수했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연예인이 산 걸로. 연예인은 유명한 사람이 산 걸로 재력가가. 그러고 자기 자금으로 다 인수했다. 자기 타인 자금도 아니고. 예. 이게 사실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슬슬 올라가는. 자,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매수도 안 했는 호가로 조작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연예인이 인수한 걸로 만들어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넘겼다는 거하고 연예인 했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명의상 대표로 있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도 좀 주식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시하고는 주가 상승하니까 전량 즉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채업자도 처분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 게임사의 이 상장법이 원래 쉘이었던 주가 조작 대상이 됐던 게임사 대표도 잽싸게 다 처분을 하고 경영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는 여기에 더해서 인수한 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까지 해서 다 빼돌린 이렇게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도 되고 상법상이나 형법상 횡령죄까지 같이 적발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야, 저건 어느 단계에서 잡았을까요? 예? 저건 사채업자 돈이 들어간 단계에서 잡았어요. 저거는 이거는 이제 허위 공시 때문에. 허위 공시. 예. 연예인 이게 실질 대주주가 아닌데. 예. 이제 이 인수를 해갖고 그러면 상장법이 이 최대주가 된 공시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공시가 조사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주가가 됐고 보니까 얘가 자기 자금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명의상 대표인데 자기 돈도 아니고 이 많은 주식을 자기 돈으로 인수했다고. 그러면 공시의 진실성 유무를 따지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자금이냐 타인 자금이냐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해서 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되면 대량 보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이거를 인수했는지도 정확하게 공시를 합니다. 그렇죠. 경영권을 목적인지 잡는지 뭐, 단순 차익 투자 예. 목적인지도 예. 이 거짓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공시를 안 한 그런 케이스. 근데 그거는 공시를 허위로 하든 잘못을 하든 같은 거겠죠. 그 공시를 저렇게 하면 처벌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공시가 나중에 보면 지시 아니면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걸 한국거래소에 지정을 하죠. 예. 불성실 공시법인은 공시를 번복하거나 또 변경 100억 원어치 한다 근데 그래놓고 그거는 법인이 받는 부담이고 그러니까요. 저분들은 무슨 처벌을 받아요? 이게 지금 비사가 인수했다고 했으니까 비사가 법인이잖아요. 예. 이 기자가 허위 공시를 했잖아요. 저 비사는 그런데 예. 저 인수는 한 주체지만 저 회사가 상장 회사는 아닐 거고 예. A사가 상장 회사고 이사 상장사죠. 그러니- 사채업자도 자기가 인수해놓고 허위로 공시를 했죠. 이 부분 허위 공시인 거잖아요. 다 허위 공시인데 허위 공시에 따른 부담은 A사 껍질밖에 없는 A사가 예. 불성실 공시법인이 된 거고 예. 어차피 이분들은 주식 팔고 나가면 A사랑 인연이 없는데 A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든 말든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사채업자가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최대 주주가 책임을 져야죠. 예. 법인도 허위 공시 책임을 지지만은 예. 그러니까 사채업자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져야 우리가 예를 되는데 들어서 회사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럼 법인이 허위 공시를 한 거지만 실은 누가 해요? 물론 대표이사가 하고 최대 대주주가 주주가 하고 거잖아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립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쳐버리죠 이것도. 허위 공시는 이제 허위 공시도요. 그러니까 벌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과태료가 나와요. 이제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 A사의 경우는 거래소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든지 벌점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야 저분들은 벌점 아니라 뭘 받아도 관계 없고 네. 자기들이 팔기 전까지만 잘 팔면 되고 팔고 저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아마 벌었을 것 같은데 예. 저분들은 벌금만 그러니까 공시를 잘못한 법만 하면 되는 거면 그래서 이제 그냥 하려는 윤이 너무 되게 뭐 많아요. 열심히들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네. 벌금을 되게 강하게 때려야 된다.
근데 못 때리고 있고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좀 처벌이 약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처벌이 대체로 다 약하죠.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엄청. 제가 느끼고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처벌이 이 정도면 강해. 나중에 최소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처벌도 있습니까? 있는데 20 몇 년 케이스가 딱 한 건에 있었는데 그것도 2심에 가서 항소심에 가서 8년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네, 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문 그 기업 사냥꾼, 기업 헌터들이 콜스탁 전기 제품 생산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부터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것들 자기들이 인수를 해놓고 중국의 투자 회사가 인수했다고 허위 보도를 낸 겁니다. 중국 투자 회사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정밀 제조회사의 중국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한 지분 중 일부를 또 매각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예. 이 지분을 처분을 하고 일부 매각해서 양수받은 이것도 이 A사도 처분을 해서 획득한 이런 경우입니다. 저기서는 뭐가 허위예요? 인수를 했었다가 본인이 인수해놓고 네. 중국 투자회사가 인수했다라는 거 인수 주체 허위 공시를 했잖아요. 아. 그 다음에 그나마 인수 주체가 또 투자회사도 아니고 국내 회사의 중국 조그만 사무실 정도의 법인이더라는 겁니다. 이것 허위 사실인 그러니까 거죠. 중국의 투자 회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 최대 주주 지분을 넘겨준 최대 주주도 공모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분 처분을 통해서 사냥꾼들이 차익을 남겨준 것 중에서 예.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뭘 해줬냐? 주식 지분 인수를 할 때 보통 인수대금 지금 잔금이 들어와야 지분을 넘겨주는 건데 지분부터 이 사람은 주고 이걸로 미리, 대출 받아와라. 미리 넘겨줘라. 대출 100개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런 행위를 그 했어요.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가 오른다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사실 최대 주주는 돈 벌 방법이 없죠. 없죠. 주가를 올리거나 우연히 오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 아니 거죠. 올라도 최대 주주는 주식을 팔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렇게 그냥 저 작전을 도와주고 뒤로 돈을 받는. 뒤로 받는. 예. 오른쪽 그림이 되게 중요해서 이것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파란색 밑에 막대거래가 뉴스, 빨간색이 종목 SNS 토론 게시물 량 이런 겁니다. 건수고. 아 그런 것도 봐요? 이런 거 사이버 감시에서 이런 거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매매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결부가 돼 있고 또 매매와 같이 결부된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쭉 뉴스를 했는데 토론 게시물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늘어. 갑자기 토론 게시물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검정색 동그라미 매수가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얘들이 이제 혐의자애들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주가가 팍 오르고 장대 양봉을 실현하잖아요. 이러니까 일부가 또 매도를 해서 주가가 좀 횡보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거는 오르고 주가가 올라서 활발해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선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네 가지 주체 그러니까 매수, 매도, 뉴스, 종목 토론 게시물 막판에 가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어떤 특정 조그만 방송에서도 막 같이 방송을 해요. 이 5가지 주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오면 주가 조작이 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도 이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을 좀 참조를 하면서 보면 좋겠고. 방송에 자주 나오면 저거는 이제 그럼 터는 겁니까? 예, 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이버 감시와 호가 감시 이런 것이 다 같이 결부가 되면 자본에게 훨씬 쉬운 툴을 개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증권 방송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리딩방 이런 거 뭐 다는 할수 종목 상담 엄청 많잖아요. 다는 할 수 없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송이나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선정을 해서 사이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거는 텔레그램 잡아 넣을 때는 하여튼 최근에 만든 법. 네. 하여튼 사회통념상 나쁜 짓이면 나빠. 이 법으로 잡아놓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적용돼. 그거 합니다. 호가 아닌 건 다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뭐 그냥 자기가 무슨 호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검정색 매수 주문 있잖아요. 네. 이거는 보죠. 이게 효과를 어떻게 냈는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는지는 보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선행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추천했어요. 막. 네. 그것도 주가 조작입니까? 선행 매매 자체가 주가 조작이라 보기는 어렵죠. 예. 예. 그런데 반드시 결부되는 게
허위 사실 혹은 과장된 사실을 아, 요구 허위 사실이어야 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팔면서 매수를 계속 권유한다든가 그거는 주가 조작 본다. 그 일체에 들어간다. 투자 조합도 리딩방과 주가 조작 세력 세 개가 결부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리딩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가 가장 나쁩니다. 계속해서 주가 조작하고 투자 조합하고 인수를 했는데 이는 계속 매수 추천을 하고 자기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요. 매수 추천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신지 나 모르겠지만은 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어. 언제까지 주가 얼마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아예. 그럼 저 리딩방은 무슨 대가를 받은 거예요? 리딩방 5억 투자자업 대표한테 5억 지급. 아, 내가 저 회사 인수하러 들어가는데 네가 좀 띄워줘라. 띄워줘. 예. 대가를 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금 받았다는 거죠. 방송 출연료 받은 거네. 오. 근데 이자를 제일 나쁘다고 보는 게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A하고 B가 팔잖아요. 네. 택시를 하는데 이 C는 계속해서 자기 회원들한테 사라고 추천을 해서 이 사람들 물량바지로 쓰는 총알바지. 회원들을 저기 5억의 대가가 그 회원들 물량바지 대가겠네. 네, 그래서 이 회원들이 계속 손실을 보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회원들한테 받는 돈보다 5억이 큰 거였지. 그러니까 계속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안 하고 한 번에 털고 나간다. 회원들이 계속 회비를 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 사실 회원들도 믿음을 좀 가지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그래프와 매도 상황을 그래프로 보면 이렇고요. 역시 투자조합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잡는 방식은 시세정만 간단하게 보면 이게 분석 대상 기간이 여기서 왼쪽에서 끝까지인데 이게 보면 한 5개월 정도 대상 기간이 되죠. 예. 이게 보면 그래프가 맨 위에는 그래프, 밑에는 혐의군의 잔고 추이, 그다음 밑에 초록색 막대가 이상한 주문을 낸 전체, 그 중에 이 의심받는 계좌군이 낸 빨간 막대기 비중 이런 저게 겁니다. 거래소에 지금 보이는 화면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계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 관여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12, 28% 정도 관여를 했더라.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수십만 계좌 중에 예를 들어 이 계좌가 20개라고 해보세요. 예. 엄청 높게 관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상호가가 뭐라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게 이상호가. 이 케이스는 제가 보면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시가 관여와 종가 관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종가 관여는 혼자 70%를 했어요. 시가 관여도 한 17%.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저만큼 관여했고. 네, 종가도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랬는데 가운데 보시면 빨간 막대가 좀 많고 밑에도 보면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여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좁혀서 집중 관여 기간으로 추정을 해서 한번 예.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넓혀서 다시 봐, 봅니다. 다시 봐요. 넓혀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봤더니 관여율이 어때? 아까하고 비교해 봤더니 더 높아졌다. 월등히 높아졌죠.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 최수사기관까지 다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의 관여율, 그다음 추정 부당 이득,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어떻게 연계됐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림을 해서 보여주는. 그 수사기관은 뭐라는 거예요? 다 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계좌 받아서 무슨 계좌 뭐 다 해서. 핸드폰 포렌식 하면 물론 핸드폰 포렌식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표 추적하고 부른다. 직접 부른다. 나 일로 와봐 임마. 우리 다 좀 자료 받았어. 일로 와봐. 자백을 뭔데? 받는다. 설명해. 이런 거 하시는 그걸 하는 거지. 거구나. 포렌식을 하면 우리가 몰랐던 계좌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물량도 커지고 계좌 관여 군이 넓어지고 예. 뭐 이런 거죠. 미공개 정보 용의는 많이 아실 텐데 네. 내부자 거래인데 내부자나 준내부자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정보를 듣고 공시하기 전에 매매를 해서 차익을 획득하거나 네, 네. 나만 피해버리는 예. 거잖아요. 네. 저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네. 이 뭐 투자하시는 투자 자문사 뭐 애널리스트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한테 주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샀어. 어디까지가 내부자인 겁니까? 이 말씀을 이 다음 페이지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를 보면 내부자가 해외 제약사로부터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내가 주워들었어. 허재잖아요. 예. 일단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했더니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예. 최대 주주는 차명 계좌로 매수를 했어요. 예. 내부자를 했잖아요. 예. 며칠 뒤에 다른 제약사하고 아까 그 기술 이전 계약을 맞은 걸 가지고 생산을 하면 판매
계약을 했다고 또 맺어요. 예.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계약 파기했다고 메일이 와 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직원이 누군가 일찍 출근한 직원이 있었어요. 재무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이걸 보고 잽싸게 이제 지인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9시 장 열자마자 팔아라. 다 팔았어요. 그래서 55명이 155억 원에 상당한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예. 9시 10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호재성 정보 이용하고 직원들은 악재성 정보 이용하고 아주 총체적인 부실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어느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준내부자들 법무법인 직원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 직원도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이면 다 회사로부터 무슨 계약서 쓰고 돈 받는 일이 있는 일 뭐 쓰면 에브리바디는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네요. 예, 괜찮습니다. 은행의 그 주권 업무 대행하는 직원 이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유상증자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예. 유상증자 청약 받고 청약 대금 입금 받고 비즈니스 이제 상에 있는 거네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증자 같은 거 하는 걸 먼저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샀다. 하다가 적발된 샀다. 케이스. 이것도 내부자 거래. 이것도 이건 확실히 내부자 거래죠. 은행하고 상해법인하고 부지런하다. 계약 관계 있잖아요. 증권 대행 업무 계약. 그러니까는 근데 정보 참고에 수용이- 있으면 상장 회사들이 다 무상증자한다, 유상증자한다 이거 오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 답. 내부자 준내부자 한테 오케이 들었어. 해당되고 음. 정보를 수령자 일자 들었어요. 그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준 자 정보 듣고 매매한 자 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수령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겠죠. 가족에게. 내가 은행 직원이랑 내가 친구야. 예. 어. 이 정보 또 들은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음.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받는데 형사처벌은 아니고 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받는데.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습니다. 과징금. 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차. 이 사람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두 다리 건너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괜찮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처벌을 법이 면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 이 확장 범위가 끝이 안 날 수 끝이 있고 없죠. 이걸 그렇죠. 어떻게 다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 불가하고 국민들의 법률 생활이 너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2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끊어놓은 거죠. 그럼 법에서. 그건 괜찮네. 네. 야, 내 친구가 회사 직원인데 걔한테 들었어. 라고 2%한테 얘기해주면 그땐 괜찮네. 예. 그런 거지. 괜찮다기보다는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은행 직원은 처벌 대상이고, 문제고. 과징금 대상이고. 그거는 정보 수령자 아니고 그건 준내부자라니까. 준내부자. 내부자니까. 내부자의 내부자는 준하고. 왜 내부자일까요? 은행 직원은. 은행은요 증권 업무 대행 계약을 상장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아, 그 회사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그 회사 임직원이니까. 대행업무 돈 받고 계약을 해서 했잖아요. 그럼 계약- 어디 탐방 갔다 온 투자 자문사나 무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탐방 간 걸로는 서로 거래 관계가 없는데. 예.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은 거는 관계 없네요. 상관없죠. 예. 그 애널리스트가 혹시 회사 내부자들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널리스트까지는 문제고. 예. 그로부터 들은 나는 괜찮고. 괜찮네. 그런 거죠. 네. 야, 웬만하면 괜찮고 직접만 안 가면.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 아웃사이더인 거야. 그 어떻게 해도 두 다리 거쳐서 듣고 들은 거지. 직접 들을 두 수는 다리 없어. 걸좀 괜찮구나. 저는 그 전에 들은 것도 전해주는 사람도 문제라고 들었는데. 전달해준 사람 문제 됩니다. 전달은 문제가 받은 2차 사람도 정보 문제가 수령자부터 이제 수령자부터. 그럼 예.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는 그냥 뭐 동창회 형이야. 예. 그러면 어떻죠? 내부자 정보를 받은 사람이지 1차로. 1차로. 1차 수령자잖아요. 일차 수령자? 처벌 받아야죠. 아, 나는 아무 거래 관계 없어도. 예.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손님을 이제 태우고 가는 택시기사가 우연히 들었어. 나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 회사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 회사 괜찮은 주식을 샀어. 야. 그거 어떻게 해요? 괜찮겠죠, 당연히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괜찮겠어, 그거. 그 분하고 나하고 업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전달해 준 게 애매하다. 아니니까. 그러면 애매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누가 말할 때 애매하지 허공을 않습니다. 보고 말해야 돼. 그래야 나 돼. 너한테 말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와서 그 회사 대주주가 허공에다 대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야. 떠들었는데 나는 그럼 그냥 직접 주워들고. 들었냐 아니면 주워 나는 술 들어오자. 먹다가 정신없어서 잘 못 들었는데 야 아까 저 형이 뭐라고 그랬니? 그래서 그렇게 했니? 라고 들으면 그럼 이건 괜찮다. 2차 수령자에게 난 괜찮고 네. 야. 그렇다고 우겨야 되는구나. 나는 그때
그 형이 뭐라고 하는 건 못 들었고 나오면서 안승찬한테 다시 한번 물어서 들었다. 이렇게 야. 그렇게 주장해야 돼.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저러나 처벌은 약하겠네요. 이제 네, 일단 약하지, 처벌 약하지.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처벌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자, 이렇게 제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에서 6배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네. 부당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50억이 넘어지면 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예. 부당이득이 곱해서 부당이득이 나왔는데 그게 6배를 곱해봤더니 5억이 안 되더라. 예. 그럼 5억을 캡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법이 정하고 있어요. 부당이득이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으로 한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자, 이런 계산이 애매하면 이런 정확한 계산이 애매하면 그냥 네. 5억만 버는 걸로 칠게. 5억을 한도로 한다. 지금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 너무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불공정 거래, 의심 거래 발생률이 아까 제가 작년에 거래소에서 최종 용역이 확정을 안 됐을 때는 98건 정도가 적발해서 넘겨졌다 그랬잖아요. 네. 50에서 1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중에 기소율이 뭐 적자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 정도라고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잡힌 사람이 또다시 나온 게 한 3건 정도씩 30% 정도가 재범률에 나오는데 문제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언론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징역형으로 나온 게 한 20-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머지 다 갈수록 또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집행유예요? 집행유예거나 벌금형 네, 이렇게 높지 않은 징역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징역형 받은 거를 35건을 언론사가 한번 따져봤답니다. 예.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대체로가 3년 이하다. 네, 3년 이하고 더 중요한 거는 25건 70%인데요. 이 25건이 범죄 수익이 특정이 안 돼 있어. 판결문을 봐도. 제재를 하는데 얼마를 먹었는지가 안 밝혀져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5억만 먹은 걸로 간주한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형사처벌이 됐든 벌금이 됐든 간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당이득은 산정해야 목적범으로 되는데. 돼 있어서 예. 입증하기를 하나하나를 다 입증을 해라. 이게 가장 그러니까 작전하기 전에 범죄자한테 5억이 있었는데 예. 작전 끝나고 났더니 100억이 되어 있으면 예. 삼성전자 같은 걸로 먹은 게 아니라 그 종목 거래한 걸로만 있으면 95억을 먹은 게 확실한데 예.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95억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가 조작이 100원에서 200원을 넣어갖고 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30% 관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 30%의 주가를 얻는 거는 오로지 그 혼자만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 그때와 그거야 당연히 관련해서도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동참했고 당연히. 루머, 공시 수많은 어떤 정형 분위기 데이터, 뭐. 비정형 데이터가 결합이 돼서 형성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특정합니까, 하나를 다 그거? 발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범죄 수익을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떼주는데 범죄 수익을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합니까? 위에 우리가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벌금형을 엄청나게 세게 때립니다. 징역형보다 뭐 100년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보세요.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징역 150년에 추징금 190조 원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은 결국은 교도소에 출소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보면 잘해야 5년 다 밑에고 집행유예도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케이스가 징역 25년 1심을 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항소심에 가서 8년으로 다운이 됐고 예. 그 감형 사유를 보니까 장기간의 주가 부양한 거는 오케이 인정. 노력했다 그런데 장기간. 인위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고 폭락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도 애견을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실패. 폭락을 해서 이들도 이익 실현을 진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서 말한 CFD 거래 있잖아요. 예. 이거는 CFD 거래는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차익 거래,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한 거지. 그거는 시세 조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대폭 감형을 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문제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환수금액 산정 금액이 혐의자가 획득한 부당이득으로 보자. 이게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부당이득을 다 혐의를 부당이득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당이득도 다 못하고 훨씬 적게 지금 회수가 되고 있고 접근 기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처벌이 약하다. 저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남는 장사다. 어떻게든 남는 장사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가 조작의 부의 레버리지, 네거티브 레버리지인데 부당 이득보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당 이득한 게 부당 이득 인정한 것보다 훨씬 커요. 인정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 이익 환수 수단으로 했는데 환수 수단을 못 하고 디스카운트, 시장 디스카운트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환수금액 산정 금액을 투자자 피해 금액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걸 한 겁니다. 누가 계산하는 거든 계산 그걸 왜 못해요? 하면 하는 거지. 거래소한테 요구를 하든가 할 수 있고 투자자 다른 투자자들 피해 예,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조사 기간에 피해 금액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부당 이득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이상 환수를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그 투자자들은 자기가 스텝이 꼬인 매매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사람은- 정치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좀 강력하게 처벌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아니 이게 그 야. 환수금액 산정 기준이 너무 낮고 네. 처벌이 우리는 너무 낮아.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한 10년도 된 얘기인 것 그래서 같아요. 10년 더 됐습니다.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던데. 이게 이게- 계속 이 얘기는 나오는데 네, 이게 안 보이는 문제야. 저처럼 이렇게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지금 법원에서 이 실제로 피해 금액 내지는 수익 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 예, 라고 그래서 하는 논리는 이해가 되세요? 왜 추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엄격하게 입증하게 법 체계가 돼 있고. 예를 들면 호가 관리를 종가 관리를 해서 5%로 올렸어.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10%가 올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이 사서. 그럼 요거는 얘네가 올린 거는 아니야. 예. 라고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얘네는 5%를 종가 관리를 하면서 올리고 다음 주에 또 종가 관리를 할 건데 일주일 동안에 쟤네들 휴가 갔다 왔으면 요때 올라간 주가는 얘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관여한 기간에도 오로지 그 사람들만 투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당연히 예. 그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반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위에 있는 호가 잡아먹는 이런 식의 통정 거래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좋은가 보다 싶어서 사람들이 사서 한 그날 10%를 올렸어도 이 사람들이 먹은 수익은 10%가 아니다라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예. 통정 거래 했으면 여기서 이 호가 한 칸만 먹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먹은 게 어렵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당기능 금액을 다 환수를 못하고 처벌도 약한 문제가 나오니 근데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개선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아까 맨 앞에 케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순매수 금액하고 비교해봐도 차이가 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최고점 대비 사라져버린 금액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모수를 좀 키워보자. 그 그 기준을. 모수를 키우는 방식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 산정 기준까지 합산해서 해보자는 방법도 있으나 네. 2% 얘기처럼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네. 주가 조작이 이미 확인됐으면 나머지가 올린 것도 다 주가 조작을 올린 걸로 간주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음 페이지에 그 이야기 써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생각을 해본 게 아주 네. 기자님이 날카로우신데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똑같지는 않는데 미국에 조금 유사한 제도가 있어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다음은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거죠. 혐의자가 제출한 모든 주문하고 시세가 상승한 거에 연관성을 다 입증을 하라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하지 퉁쳐서 말고 하자. 원인 제공 주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 타투자자들이 동참을 해서 매매를 해서 끌어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세 상승분 전체에다가 고의성을 인정을 해줘라. 예스. 예. 그게 제일 심플한 예. 방법인데. 그리고 실제 자본시장법 176조의 조항 중에 하나를 보면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인행위라는 어떤 조항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세상품 전체에다가 고의성을 인정을 하면
앞에 게 한다면 이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예. 둘 다 해주면 좋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왜 안 되냐. 물론 뭐 전무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되게 애매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서 놀래켰어. 그 사람 깜짝 놀랐겠지.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내려가다가 도망가다가 죽었어. 발에 걸려서 돌부리에 넘어져서 사망했어. 그럼 내가 저 사람 죽인 거냐? 죽인 건 아니지.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나는 놀래킨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가능한데 자기가 놀라서 뛰어가다 돌부리에 넘어서 걸린 것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의 원리가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해서 나쁘게 해서 주가를 올린 건 이만큼 폭인데 그 이후에는 그냥 사람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올린 걸 수도 있고 미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올린 걸 수도 있고 애매한 것까지를 다 얘네가 물론. 이만큼을 먹었다라고 하면 애매하죠. 이거는 증거와 무관하게 그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간 중에 예를 들어 혐의 계좌군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관여를 전혀 안 한 기간이 있다. 처음에는 유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불포함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간 중에 본인들이 비율이 높든 낮든 간에 토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30%를 관여를 했는데 예. 어떤 구간은 많이 관여하고 어떤 구간은 덜 관여했잖아요. 예. 관여를 했으면 그 구간은 다 인정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국- 미국 부당거래? 미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아까 말한 미국은 대로 엄청 그 벌금이 크잖아요. 큽니다. 근데 그게 미국만 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처럼 하고. 다른 나라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미국이 대표적으로 세게 하고 예. 이런 경우에 주가 조작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 공개는 안 합니다. 정확하게 공개는 안 공개는 해요. 안 합니다. 어떤 계산으로 예. 뭐 결과만 몇 표가 공개합니다. 나왔는지. 앞에 말씀드린 버나드 메이도프처럼 어떤 행위를 했다. 그 결과 얼마를 먹었다. 예. 그런데 처벌을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주가를 조작하는 호가를 조작하는 각종 방법 있잖아요. 10가지 예, 있다. 예, 예. 그게 다 그냥 미국에서 적발된 걸 우리도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케이스긴 근데 한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다 발라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사실 이 주가 형성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유 그런데 입증이 안 되지. 예, 입증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57쪽에도 보면은 투자자 주문, 수요 공급 변화, 공시, 루머 이런 비정형 데이터와 결합이다 주가가 형성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그냥 사기 범죄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항상 사기 불법- 피해금 네가 입증해라. 예, 100만 원 검사가 빌려고 입증해라. 안 갚으면 부당이득도 100만 원, 피해 금액도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건 그렇지가 않고 그걸 명확하게 이거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불법성의 인정 범위가 현격하게 작아지고 처벌이 안 되니까 아무리 잡아서 보내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근절하면 코스피 10,000 가고 코스닥 3,000 가는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코스닥이 제가 안타까운데 불신이 크죠. 불신이 커요. 코스닥이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안 들어오잖아요. 예. 주가 조작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가 망신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폐가 망신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실무를 오래 했으니까 항상 걱정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처벌이 약한 게 문제다. 문제다. 그게 이런 생각. 양형 기준이 기본적으로 워낙 낮고. 다음 그 페이지 양형 양형- 기준도 써놨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또?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양형 기준이 다행스럽게 이런 시대의 기류를 반영해서 지난달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좀 대폭 올렸습니까?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래 굉장히 강력하게 기준을 올렸더라고요. 예. 했는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여기 올렸습니까?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 네. 일단 보면 아까 말한 대로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무기징역 고사하고 징역이 10년 이상도 굉장히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걸 아주 세분화해서 5억 원 미만, 5억에서 50억 이상, 50억에서 300억 사이, 예. 300억 이상 이렇게 다층 구간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제일 이상 300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 8년에서 13년 사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물론 가중치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강력하게 상당히 강하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부당이득 때문에 자체가 계산이 안 되니 계산이 안 저것도 되니까 의미가 크지 않고 없네요. 예. 이것도 저처럼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앞에 거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더 나가서 양형 기준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냐? 시장 교란 가중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 SEC가 하고 있는 어떤 예, 그런 예. 지표인데 Market Disruption Aggravating Indicator라는 건데 예. 여기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주가 왜곡 기간이 길면 명백하게 가중을 해라. 예를 들면 석 달. 거래량이 맞으면 가중해라. 명문화해서 가중해라. 예.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그걸 또 가중해라. 주가적 범죄가 200계좌 정도 했다. 이러면 명시적으로 가중하도 여기다 집어넣어라. 혹시 미국 200계좌 했더라도 50개 계좌하고 200계좌인데 금액이 큰 차이가 없더라도 아 시장을 헷갈리게 한 죄. 많이 했으면 더 가중해라. 가중해라. 아. 말 되네 저거. 네.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아. 전과 기준 반복적으로 아까 30% 정도가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재범률이. 또 이 전과 있다. 반복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복 범죄를 인정해서 또 훨씬 가중해라. 가중해라. 이런 거를 가중 지표를 좀 강하게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거 안 돼 있습니까? 다 저기. 이런 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현행 기준인데 포괄적으로 돼 있거나 부차적인 고려 요소이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부당이득 환수 금액 기준을 투자자 피해 내지 뭐 그런 걸로 하는 거를 법도 고치고 여기도 좀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괜히 그래. 전무님 야,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맨날 잡아내야 되잖아. 내가 수십 년간 잡느라고 힘들었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저는 평생 시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 우리 경제 규모를 보면요. 세계 시장에서 코스피만 코스닥 3천 정도는 돼야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규모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많은 고사하고 1년 4개월 전까지 2,300이었다니까요. 코스피가. 예. 얼마나 전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 일을 해서 그런지 보고 있고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피고 주가 조작도 엄단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로서 주주의 권리 보호도 해주고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던 투자자들 전부 돌아와서 여기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아직도 제가 배가 고파서 이 제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빨리 주가 오르면 안 되겠네. 저 이거 잘 고치지도 않았는데 만 다면 에이 저것 때문에 마음 못 가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고쳐도 마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꽤 있네요. 야 저거 판단이 안 되니까 판결하기에. 야, 근데 그게 제일 문제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이게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산정 안 된다고 무조건 일단 5억으로 그냥 퉁치자.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양쪽 다 딜레마가 있긴 한데. 네. 예. 아니 그래도 최소한 전체 금액이 얼마니까 그런 비례해서 얼마로 몇 %로 퉁친다라고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무조건 5억으로 퉁친다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근절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이제 좀 급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본 건데 별로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 100억을 내가 해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뭐 얼마 안 내고 예를 들면 한 3년 있었어. 예. 한 5년 있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1년에 20억이잖아요. 예. 그럼 1년에 20억 하고 5년 갔다 와. 연봉 20억이야 1년에. 그럼 갔다 오죠. 왜 안 갔다 옵니까 사람들이. 제가 언론사에다가 기고도 몇 번 했는데 거기에도 제목이 다 주가 조작과 여기는 코스피 만인데 그때는 남는 장사였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남는 장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코스피 만과 결부식의 책을 썼고 여기에 제가 오늘 하는 말 이상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글로 안 남겨놓으면 사라질까 봐. 저는 그 교과서라서 많이 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양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네. 그 부분은 이제 가장 좋은 제도를 다 같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조금 맞대고 하여튼 고민을 해보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없지만.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심하다고 보세요?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아, 주가 조작이? 네. 다른 나라는 공개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예.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막 보도자를 내거나 그렇진 않는데 예. 간혹 가다가 그 대형 사건에 관한 어떤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일본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높고, 너무 높습니다. 높고. 77%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관하고 개인이 나쁜 주체가 아닙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네. 많아야 됩니다. 시장에는. 예. 그들이 같이 합세해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견고하게. 음. 그들은 없고 기관들만 하면 기관은 주식 보유 비율이 짧습니다. 단타를 많이 하고 아까 말한 그런 정보나 루머에 많이 좀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놀이판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많을 때. 개인이 많으니까. 개인이 많을 예, 때. 그러면 왜 기관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기는 잘 안 들어오는데 시장 퀄리티가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많고 허위 공시도 많고 상패 많이 되고 돈은 못 벌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없어져야 그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중도 좀 코스피만큼은 아니어도 고루고루 들어와서 예. 시장의 퀄리티 가치가 높아지면 3천 우리가 망 갈지 누가 알았어요. 3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저거 잡아내는 거는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자식들 알것 같아? 작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대량 매수를 어떻게 해? 뭐 알지 않으면 이 자식 내 계좌 파보고 싶네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 제보해서 맞추면 네. 그 뭐 좀 반땡하거나 뭐 포상금 주거나 리니언 씨 있지 않습니까? 리니언 씨? 최소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여기 최소한 있죠? 여기 조사해봤더니 이럽디다. 뭐 최소한 나 말고 뭐 5명 이상, 10명 이상이 같은 포인트를 지적하면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조사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통보를 해주는 걸로. 예. 그러면 감시하는데도 좋지 않겠어요? 제보를 좀 받으시면? 예, 그것도 그럼 한 1분만 말씀드릴까요? 네. 자, 기존에는 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센터가 개설이 돼 있고 네. 신고를 하는데 최대 금액이 30억 원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상금이? 포상금이 어. 산정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을 10구간으로 나눕니다. 예. 10구간별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해서 그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부당이득 금액이라든지 주가 조작 금액, 호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다는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를 조사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신고가. 이 사람이 예. 그럼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그러나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야? 그것만 알려주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작년에 있어. 1년 동안 금융위에 신고 함께 4건이 들어왔는데 다 해서 7,890만 원. 평균 한 2,500만 원씩 줬네. 뭐야.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신고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예. 4건 신고했는데 근데 신고가 8천만 원밖에 안 너무 주면 자기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 이상해. 그러면 이거 주가 조작한 것 같다. 이런 내용 자체 많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저 4건은 그 고발을 했더니 저 주가 조작 맞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았고 맞았고 맞았는데 최대 유도하는 30... 게 뭐냐 하면 네. 한 애들 중에서 4분이 발생해서 그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적중률이 리니언 높은 씨, 거예요. 내부 고발자. 그거는 거의 뭐 빼박이고. 그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가 조작을 정확하게 신고하기가 그렇게 쉽은 건 아니죠. 근데 예. 1,500만 원, 2천만 원 줘서 유도가 돼요? 유도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도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고쳤죠. 금년 2분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데 뭐냐면 산정 방식을 폐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한데 부당이득이나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30%까지 그 금액으로 신고 금액을 주겠다 보상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부당이득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쳐야 되는데 저것도 30% 이내라고 해놨잖아요. 예. 이거는 좀 미국 돈 아끼지 맙시다 진짜 저거. 그 수수료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 거래소는 그 수수료 좀 저기다 풀어요. 저기 뭐야 그래서 저거.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제도 고친 게 미국의 이제 SEC의 휘슬블로 프로그램을 그대로 예. 준용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제재금, 금전부적인 저 봐라. 저는 1억 달러 포상받았다. 그러니까요. 1억 달러 받고 하한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아무리 적어도 10%는 준다. 그래. 우리는 30% 이내 어쩌라고.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도 머지않아 이 사례가 나올 거예요. 이제 2, 4분기 보니까 4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아니, 저게, 시행돼도 30% 이내니까 5%를 줘도 되고 2%를 줘도 그러니까 되잖아요. 저게 그럴 수 있죠. 리니언실에서 내가 이거 하다가 신고해서 퍼먹는 게 나 처벌도 피하고 돈도 받고 완전 좋겠네. 저거 내가 100번 얘기하는데 어. 저 돈이 없으면요. 기금 한 1,000억만 마련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명만 줍니다. 100억씩 준다. 어. 신고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가 뭐
그 배신해서 오면 그럼 그때부터 아무도 조작 못해요. 혹시 누가 어떤 찍었죠? 새끼가 배신할 얘는 돌 달려가면 무조건 10억 버는 거니까 다 얼음이야 다 얼음. 그러면 그 포상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맞아. 보상금을 1,000만 원 이러니까 난리지만 포상금을 1,000억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해, 이 1,000억은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누가 포상금이 1,000억인데 간 주가 크게, 조작을 하겠어. 간 크게. 그렇죠. 어? 아, 내가한테 얘기하는 순간 얘는 나왔다면서 나를 팔아먹고 1,000억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게 뭡니까 저게? 아우 1,000만 원. 저거 아끼면 계속 똥돼요 저거. 꼭 좀 전해주십시오. 좀 전무님이 책임지고. 저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계산했다고 했는데 조금 미비점이 보인다고 하시니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우리도 큰 게 나오지 않을까. 너무 작아. 저 지급상 한 30억을 일률적으로 줘도 헷갈려요. 저거. 30억. 야, 30. 내가 저거 그냥 먹는 게 부럽다가 나을까? 수사 과정에서 내가 부른 거 다 나오고 쟤를 징역 살고 나오면 평생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텐데 나는 저거 받아서 어디 파나마나 산으로 뭐 가야 돼? 칠레로 지금 튀어야 되잖아요. 모자란다 저 30억 저거. 100억은 내야 되겠다. 아슬아슬해 되게. 그냥 형한테 협조해서 그냥 다 10억 받고 다음에 또 하면 저래 그게 근데 낫지 않을까. 지금은 30억 상한선이 없어졌으니까요.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없어집니다.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때린 거 부당이득 금액을 가지고 그거에 30%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저렇게 남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과징금 받아서 일종은 정부가 남겨 먹고 요거를 포상금 주려고 하니까 그래. 항상 저렇게 얼마 안 되는 건데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그냥 무조건 1,000억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거는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지.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래 맞아. 전무님이 하실 건 아닌데. 전무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건 괜히 우리가 아니지만. 그랬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그동안 하여튼 뭐 주가 조작 열심히 참 하셨고 노고가 많으셨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되셨네요. 꼭 좀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하여튼 바꾸면 좋겠네요. 예. 우리 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순검의 이승범 전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